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 가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인증 업무 개념 체계라고 있어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 개념을 익혀야 되니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거기 인증 업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인증 업무는 뭐냐면 준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 책임자가 아닌 의도한 이용자가 가진 신뢰 수준을 향상시켜 설레게 결론을 표명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인증 마크를 찍어준다고 칠게요. 자, 인증 마크를 찍어줍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자, 찍어줄 때 두 가지 종류의 인증 마크가 있어요. 자, 이건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계법인 입사하면은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아와요. 자, 그냥 기본형이 있고요. 어떤 게 있냐면 프리미엄이 있어요.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 비싸겠죠? 프리미엄이 더 정밀 검사를 합니다.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대신에 조금 더 정밀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 검진을 받으면 결론이 나와요. 검진 결과 특별하게 이상한 소견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자, 대신에 프리미엄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검진해본 결과 몸이 정말 깨끗합니다. 어떤 게 더 안심이 들어요? 프리미엄이 더 안심이 들죠.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안심이 들어요. 조금 더 강한 인증, 그쵸?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의견 표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수준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이걸 이제 보통 수준의 확신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높은 수준의 확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회계감사 때 배울 텐데 절대 100은 안 돼요. 어쨌든 보통 아니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 이제 좀 낮은 수준, 얘는 높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회계감사는 뭐냐? 요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수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부회계 때 배웠죠. 감사 말고 뭐 있었어요? 검토 있었죠, 검토. 그래서 검토.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인증 업무 형태가 왼쪽은 합리적, 오른쪽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확신이 높은 수준, 제한적인 확신이 낮은 수준. 그래서 우리는 회계감사기 때문에 합리적 확신이고 높은 수준의 확신입니다. 예,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증 업무라는 게 우리 특정 대상에 대해서 확신, 의견을 표명하는 건데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표명하느냐, 낮은 수준으로 가느냐. 그래서 회계감사는 높은 수준의 의견 표명이구나, 검토랑 다르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요. 더 깊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전히 높은 수준이건 낮은 수준이건 거기 뭐라고 써 있냐? 독립성 요건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높건 낮건 퍼블릭은 지켜주세요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감사 업무도 하고 검토 업무도 하는데 감사 업무가 한 1억 정도 받는다 치면 검토 업무는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만큼 대충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주어진 시간, 비용 안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도 끝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그 유인물 남겨드린 거 있어요. 유인물 나눠드렸었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 필기 노트예요. 제가 예전에 요거 회계감사를 처음에 기업법2 했을 때 저희 조교가 필기를 해놓은 건데 내용이 개정된 게 거의 없어서 그냥 개정 없이 그대로 놨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그냥 필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등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앞에는 이제 몸풀기였고 여기부터가 찐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험 열심히 보고 있죠. 일단 시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려면 1차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통과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일단 2차 시험 통과죠. 자, 그 다음에 뭘 또 한다? 수습까지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 수습 과정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2차 시험, 수습기간, 등록. 여기부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회계사로서. 자, 등록 전에 2차 시험만 통과한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해요. 자격 취득과 등록은 무슨 차이인가요? 자, 자격의 취득은 뭐냐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니면 명함에다가 공인회계사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명칭만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 어디 소개팅 나갔어요. 자신 있게 공인회계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안 되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로서 여러분들이 개업이 불가해요. 여러분들 회계법인에서 막 일하는 거 있죠? 처음에 수습기간 때. 그건 뭐냐? 수습 공인회계사 일이라는 거예요. 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뭐가 안 되냐? 여러분들 개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과 등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일단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거기 1-5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제가 써놨듯이 1차 시험, 2차 시험 등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자격 취득하려면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겠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시험에 합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돼요.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된다. 뭔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없다고 봅니다.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예, 미성년자는 안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결격 사유 X 다음에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그러니까 명칭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수습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 가능하고 요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개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취업해서 그냥 하는 그 계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스텝부터 볼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자,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돼 있고 시험 합격자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공인회계사 시험은 누가 실시합니까?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증 볼 때 나중에 합격증에 뭐라고 있냐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뭐 응시 자격 학점이 영어 과목이 몰라도 되죠. 알고 있잖아요, 대충.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밑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부정행위. 여러분들 부정행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데 몇 년간 제한되냐? 거기 써 있죠? 예, 5년간 안 돼요. 크죠? 예,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컨닝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시험 시간에 뭐 휴대폰이 울렸다든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요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차 시험 자격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집니까? 2차 시험. 일단 1차 시험을 붙어야 주겠죠.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시험 자격은 누구냐면 1차 시험 합격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면제자입니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 있어요.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언제 1차 시험 합격해야 돼요? 전해 1차 시험 합격자 하면 내가 1차 시험 면제죠. 그래서 그 전에
그쵸? 그래서 거기 사유 중에 그 1-6페이지에 거기 참고 보시면 동그라미 2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사항에 하나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나와 있죠. 네, 면제해요. 그게 유예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거는 유예생. 자, 그것 말고도 면제가 있나요? 왜 이걸 지금 알려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왜 지금 알려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 시험 면제한다. 만약에 내가 진짜 1차 시험 면제받고 싶다. 여기 있는 거 하나 도전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행시 붙은 다음에 거기 회계 업무 3년 이상 하시면 1차 시험 면제예요. 하실래요? 네, 행시 붙고 3년 이상 회계 업무하면 1차 시험 면제입니다. 그 전에 1차 시험 붙는 게 더 빠르겠죠? 네. 자, 두 번째 교수님이 되시면 돼요. 교수님이 되셔서 3년 이상 교수님 하시면 여러분들 1차 시험 면제. 더 어렵겠죠? 그쵸? 제가 안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쉽진 않아요. 자, 은행에서 은행원으로서 5년 이상 회계 업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은행 들어가기도 어렵고 5년 이상 회계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죠. 내가 원하는 보직에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4번. 이거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 공군사관학교 저희 장교 선배 중에 이제 공사 출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공사 출신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격리병과라고 해서 이제 거기 격리병과 이제 실제로는 재정특기라고 해요. 재정. 요즘에 이제 재정이라고 바뀌었는데 재정특기로 5년 이상 일을 하면은 군대에서 일하면 1차 시험 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도 사관학교 출신인데 요거 재정특기 같은 특기예요. 저랑 재정특기 받아서 5년 이상 그 재정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각 비행단 재정처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약간 휴직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붙었어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나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제 받으려면 입대하시면 돼요. 군입대 가능합니다. 여자도 가능해요. 제가 그 입대했을 때 제가 이제 공군 학사인데 전체 380명 중에 여성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사관학교 안 가도 입대해서 5년 이상 하시면 가능합니다. 돈도 벌고 자격도 할 수 있고 쉽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면제 조항이 있는데 각종 자격과 그리고 경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리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일단 시험 합격 말씀드렸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 2차 시험 붙어야 되는데 그중에 면제자 요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거 요거예요. 결격 사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에게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 볼게요. 1-6페이지 밑에입니다. 올해 시험에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은 자, 거기 내용을 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을지라도. 자,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라는 거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겠다. 언제 합격하시냐? 성년은 되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공인회계사 시험 안 돼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3, 4를 묶어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자, 범죄자. 자,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그 범죄의 그 가중, 무거운 정도가 좀 약해져요. 자, 일단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내가 실제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즉 교도소에 간 거예요. 교도소 가서 실형을 딱 받고 나서 언제 5년이 경과돼야 돼요.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집행유예. 뭔지 아시죠? 집행유예 받고 내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2년은 지나야 됩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선고유예라고 해서 얘는 집행유예보다 좀 낮은 거예요. 뭐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형법 시간이 아니니까. 자, 선고유예를 받고 그냥 그 기간 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기간 끝나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2년, 5년 기간.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고 5번. 망하신 분이에요.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파산. 예, 파산법에 의해서 이 판사분께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안 되고요. 뭐 주변에 탄핵 받으신 분 없죠? 예, 탄핵 받으신 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좀 정말 안 좋은 경우, 미성년자 빼고는 뭔가 내가 범죄자든가 탄핵을 받았거나 파산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없겠죠. 자, 요런 개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었고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예, 엄청 쉽게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OX 4번 하나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 뭐라고 나왔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공인회계사 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미성년자는 일단은 자격이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격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회계사로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도 취득하고 수습이 끝나면 등록회계사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자격과 이 등록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을 관리한다는 말은 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될 수 있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뭐 정지시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 걸 누가 관리하느냐?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격 징계위원회예요. 여기서 뭘 관리하느냐? 여러분들의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그리고 등록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따라 취소나 업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다룬다?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거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라고 써 있어서 3.1 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및 위원회 구성. 자, 위원회 구성 밑에 있는 건 안 배우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심의 의결사항 보면 뭐가냐? 반가로 1번이 자격, 반가로 2번이 징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은 뭐냐? 여러분들 시험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렇죠? 그게 시험에 관한 사항. 자, 올해는 몇 명 뽑을 거냐? 이런 것도 이 자격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자, 그리고 3번.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쵸?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동점자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내용. 그래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거기 이제 뭐 위원회 구성 보면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저번 시간에 정부에게 했으니까 정부에게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중앙간서 중에 중앙간서의 회계팀은 누굽니까? 재정경제부죠. 재경부입니다. 재경부가 있고 또 비슷한 업무를 할 것 같은 부처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우리 금융위원회예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경부는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재무제표 만들고 우리 세입세수 결산 이런 거 예산회계 같은 업무들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주체. 자, 금융위원회는 뭐냐? 살림이 아니라 외부예요. 외부. 그래서 외부에 있는 증권시장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 금융위원회예요. 자, 한국은행을 뭘 하냐? 우리 경제 시간에 배웠죠. 통화정책. 이런 걸 결정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보통 밑에 뭐가 있냐? 우리 금통이라고 해요.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뭐 결정해요? 기준금리 이런 거 결정하죠. 자, 금융위원회 밑에 뭐가 있냐면 증권 선물위원회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과 선물 시장에 대한 각종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넓은 개념. 금융위가 이제 되게 넓어요. 우리 일반 소비자, 금융 소비자분들도 금융위에서 다루고요. 은행 이런 것도 다루고요. 증권 다. 근데 여기는 증권과 선물만 따로 뜯어내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조직이죠. 사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위쪽, 아래쪽 이렇게 상위, 하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배운 거. 금융감독원은 그럼 뭡니까? 자, 금융감독원은 사실은 이제 정부 부처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가깝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선이랑 금융위원회가 사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 군대 동기도 이제 행시 붙으셔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걔도 물어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사람이 너무 작대요. 되게 소규모의 조직입니다. 100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선인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같은데. 100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실무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만 결정하고요. 실무는 누가 하느냐? 금융감독원한테 주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가서 여러분들 배울 때 이런 게 나와요. 한국 공인 회계사 회. 이거를 영어로 KICPA라고 합니다. KICPA? 우리 자격증 이름이 KICPA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는 KICPA는 협회 이름이에요. 협회 이름.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이름이 뭐냐? AICPA예요. 그래서 사실은 KICPA라고 하면 안 되고 KCPA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AICPA도 원래 AICPA라고 하면 안 되고 USCPA라고 합니다. 보통.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자, 우리가 기업법 2는 공인회계사법이랑 외부감사법을 배울 거예요. 자, 주로 공인회계사법은 누가 관리하냐면 금융위에서 관리를 해요. 금융위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뭘 다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그리고 등록 이런 업무 다 누가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위탁을 줘요. 여기다도 위탁을 주고 여기다가도 위탁을 주고.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막 금융위가 제일 많을 거고 일부 위탁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할 거예요. 위탁은 제가 따로 모아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요.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말고 외부감사법 있죠? 외부감사법은 여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증선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금감원이나 항공에다가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공인회계사법은 대부분 막 다 금융위원회예요. 예,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위원회 구성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거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건 조금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그 밑에 시험위원회라고 있는데 폐지가 됐어요. 이게 25년도의 개정사항인데 원래는 시험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시험 관련 내용을 결정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편입됐다? 거기 있는 자격증계위원회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 글씨로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과 결정 등의 중요사항은 자격증계위원회, 응시자격 확인 등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에 이관된다.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시험 접수 어디다 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하죠?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 시험에 관한 내용 일부는 금감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3.2 징계 사유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자격도 결정하고 징계도 결정합니다. 자, 징계를 어떨 때 징계를 할 것인지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밑에 있는 느낌표부터 볼게요.
자, 징계사유 1번. 공인회계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번.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누락. 세 번째.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자, 공인회계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KICPA. 여기 회칙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징계를 매길 수 있어요. 자, 징계를 누가 매길 거냐? 거기 3점이 밑에 나와 있죠.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위원회가 주인공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고, 공인회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인정하는 한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3년까지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을 그냥 등록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 취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취소는 아니지만 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년 이하의 직무정지, 동그라미 3번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직무정지는 전체 모든 직무를 다 정지시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해당 업무만 정지시켜요. 예를 들어 감사 관련된 업무 때문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감사 업무만 안 돼요. 뭐 이런 경우. 자, 동그라미 4번 견책. 이거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이제 견책이란 단어를 쓰고요. 경고라고 하면 X예요. 이게 법 문구기 때문에 뭔가 변형되면 안 돼요. 경고는 X, 견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해 볼게요. 거기 위쪽에 징계사유의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냐면 감사 따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감사를 잘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등록 취소나 막 직무 정지가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감사 업무 하다가 정지돼서 일 못해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겠죠. 퍼블릭 관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자, 그때 무슨 정책이 있냐면 뒤에 가서 배우지만 과징금이 가능해요. 과징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냥 과징금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표시해두면 돼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4단원 가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알아봤냐? 여기 자격 그리고 등록 관련된 내용, 자격징계위원회 그리고 징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징계에 대한 종류, 취소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정지, 뭐 견책 이런 거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알아볼 거냐? 요 등록에 대한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습기간을 거쳐야 등록한다라고 했어요. 자, 수습기간은 얼마죠? 자, 수습기간은 원칙은 1년입니다. 원칙은 1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1년만 수습을 하면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등록 공인회계사로서 나는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특정 내용은 2년입니다. 그게 뭐냐? 외부 감사. 감사 업무는 2년의 수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1년차 수습이 있고 2년차 수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 끝났다고 되게 행복해 하실 텐데, 물론 행복한 건 맞지만 이게 1년차도 시험을 보고요. 2년차도 시험이 있어요. 요거 통과 못하면 등록 못합니다.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100점 맞고 붙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수습을 끝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볼게요. 실무 수습 및 등록 절차를 보면, 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쵸, 일단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인회계사 직무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개업을 해서 업무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금융위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은 외부감사입니다. 나중에 외부감사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다만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별 내용 아니고요. 자, 공인회계 사회 아래 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자를 별도 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융회계는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을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요새 이제 실무수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게 이제 좀 있습니다. 항공회에서 실무수습을 조금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긴 해요. 참고로만 기억하시고. 자, 수습기관 볼게요. 회계법인. 자, 감사반은 몰라도 돼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감사반, 항공회, 금감원, 기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다 실무 수습이 가능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등록 신청 절차 넘어가요.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 자, 등록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은 내가 한번 등록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등록을 합니다. 법에선 3년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5년마다 갱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증서가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서대문역에 한 5분 정도 걸면 뭐가 있냐면 요 한국공인회계사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협회에 가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붙으면 뭘 받느냐? 합격증을 받아요. 그 합격증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실무 수습이 다 끝났어요. 1년 차가 끝나요. 그럼 뭘 주느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가지를 다 받으셔야 돼요. 합격할 때 합격증, 등록할 때 등록증. 요새는 요거 그 자격증 받으러 가면 포토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사진 한 방, 간지나게 한번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격이 있고 등록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등록 CPA들은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번호가 저는 17,000번대예요. 이게 회계사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되신 분이 1번이고요. 점차 이제 오름차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쭉쭉쭉 넘어가는데 지금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3만 번대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등록번호가 약간 짬순이라서 얘기를 했어요. 뭐 등록번호 몇 번이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등록번호도 부여가 돼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을 조금 조회가 됐어요. 근데 요새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1을 보면 자, 등록 거부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마찬가지야.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합격할지라도. 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내가 하고 싶은데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너무 쉬워요. 수습을 안 한 경우. 수습을 딱 봤더니 뭐야 제대로 안 했네. 1년인 줄 알았더니 11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못합니다. 그게 거기 2번 먼저 2번. 그래서 헷갈리니까 2번이라고 적을게요. 2번 보면 실무 수습을 받을 자가 받지 않은 경우. 자, 1번 뭐냐? 요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격사유 해당된다 그러면 등록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그게 1-9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등록 거부 사유가 1번이 결격 사유, 2번이 수습 미수. 자, 1-10페이지. 자, 등록 취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취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취소되냐? 일단은 똑같아요. 등록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등록을 이미 했어요.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거. 여기는 애초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하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등록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하고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좀 슬프죠. 이 자격증은 되물림이 안 돼요. 사람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거나 채습이 안 돼요. 상속, 증여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쭉 검색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하는데 중간에 막 8번, 몇 번 이렇게 쓰면 검색이 안 돼요. 그분들이 뭐다? 다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어지죠. 사람한테 귀속됐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거기엔 없는데 거기 3.3 징계상으로도 취소 가능하다. 무슨 내용이냐? 거기 앞에 1-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징계 종류의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구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통해서 등록 취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 위 3.3으로도 등록 취소 가능하다. 됐죠?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참고.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거 범죄 경력 조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이 뭐 실형을 받았는지 범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되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등록 취소 조치 또는 징계 통보 및 공고. 자, 기본적으로 누가 합니까? 거기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주냐?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협회, 증선이 다 통보하고 인터넷까지 공고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지금 등록 취소된 사람이니까 채용하지 마세요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 알아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금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으면 그것도 공개.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요. 자, OX 문제 조금 풀게요. OX 문제. 자, OX 3번, 5번입니다. 자, 5번 먼저 풀게요. 자, 5번. 공인회계사의 징계 종류에는 견책과 경고가 포함된다. 경고는 없었어요. 견책만 됩니다. 3번.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지 않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 취소에 이런 내용 없었죠? 그러니까 X. 참고로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예를 들어 미국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그냥 여담인데요. 이게 1년차 시험이 있고 2년차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붙으셔야 되는 게 이걸 떨어지잖아요.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 3일 동기도 그 동기 형인데 그 형이 한번 떨어졌어요. 1년차 시험은 이제 다 붙었는데 2년차 떨어졌는데 첫 번째 불이익은 일단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수근거립니다. 예, 아 쟤야? 아 너니? 예, 그러면은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한 10% 정도 떨어져요. 10%. 예, 잘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성과급이 거의 최하예요. 성과평가 빵점입니다. 제일 밑에 등급을 받고요. 자, 그리고 이거 시험 보려면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교육비가 한 100만 원 됩니다. 예, 불이익이 상당히 많죠. 몇 백만 원 손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붙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좀 그냥 넉넉하게 붙었는데 얘는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시험 봤는데 며칠 있다가 항공의 번호로 전화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지실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의 제기가 몇 개가 제기가 됐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붙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떨어진대요. 철렁했죠. 전 전날도 놀았거든요. 아니 합격했는데 공부를 왜 해? 놀아야죠. 막 놀고 또 일도 많았어요. 일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랬는데 다행히 이의 제기가 몇 개 받아들여지면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고 회계법인에서 요거 성적 우수자들
전체 메일로 공개를 해요. 예, 전체 공개하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학원에 최모 선생님은 이거 시험 전국 2등인가? 예, 차석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욕먹어요. 너는 일 없구나? 예, 이렇게 욕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너무 잘해도 그렇고 너무 못해도 힘듭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인회계사의 직무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자, 직무 형태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공인회계사로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 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내가 개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개업.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업하겠다 이런 분들 있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업하고 싶어요. 자, 개업이 뭔데? 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 보면 약간 그 직업탐구 느낌이에요. 자, 내가 개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선배들이 나 이번에 개업했어.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도. 자, 첫 번째는요. 개인 사업자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회계법인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개업은 뭐냐면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뭐 공인회계사, 손보승, 세무회계사무소 이런 거 있죠. 세무회계사무소 이게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뭐 세무회계사무소 뭐 아니면은 무슨 텍스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뭐다 개인 사업자예요. 예, 그게 개인 사업자로 개업하는 방식인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몇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예, 한 명이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무소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다 사업소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웠던 복식부의 의무자 있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다 복식부의 의무자입니다. 전문직들은. 자, 회계법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땡땡 회계법인. 저는 이제 현무회계법인에 있어서 땡땡 회계법인에 속해서 어떻게 한다? 속해서 근로소득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회계법인의 대표건 뭐 설립자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법적 실체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다 근로자예요. 예, 대표이사도 근로자고 저도 근로자고 다 근로자. 예, 근로소득을 받는 거고 가끔 배당소득을 조금 받는데 저희 법인은 안 받아요. 예, 배당소득도 가능은 하죠. 배당소득은 크지 않아요. 다 근로로 합니다. 왜 배당소득을 안 해요? 세금을 2번 내잖아요. 예, 2번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근로로 뽑는 게 낫지 배당을 하는 건 아무리 그로서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예, 그렇고 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7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업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몇 명 모아서 회계법인으로 개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막 설립한 건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 설립자분이 계시고 제가 거기에 파트너로서 지분을 출자해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독립된 파트너로서 하나의 이사로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개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직원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일도 따오고 그 일 따온 거의 일부를 법인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 우리 회계법인 개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까다롭고요. 규칙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일 따오고 싶다 해서 다 따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리스크한 건 못 따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개업을 했느냐? 이게 사실 조금 커요.
감사 업무가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회계법인만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업무를 포기해야 돼요. 이걸로 개업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로 개업하게 되면 거의 세무사 업무에 한정이 돼요. 거의 세무사 업무에 한정되고 경쟁자가 이제 세무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일하면 세무사 업무도 하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기장 업무 개인 사업자면 기장만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기장 업무도 하고 우리 회계법인 고유 업무도 해요. 감사 업무도 하고.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큰 업무들도 내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사라고 하면은 여기서 개업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처음부터 설립을 해서 7명 이상 모아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아서 뭐 설립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한 회계사 7명 잘 모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랑 친한 회계사님이 회계법인을 설립했어요. 설립하셨는데 놀러 갔어요. 저쪽에 교대 근처에 있네. 교대 근처에 있는데 놀러 가봤는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분이 이제 3명이서 같이 설립을 했는데 이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고정비 얼마 드냐고 했더니 월 1억 넘게 나간대요. 그냥 숨만 쉬어도. 저는 숨만 쉬어도 몇 천이 나가는데 1억은 진짜 쉽지 않네요. 그래서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약간 이 회계법인 개업한 회계법인 그 안에 그냥 지분 투자로 가는 게 낫지 처음부터 설립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비춥니다. 자, 그렇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 자, 거기 11페이지에 주요 사항 한번 볼게요. 자, 주요 규정 보면 왼쪽은 사무소, 오른쪽은 회계법인이고요. 나머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사무소의 수만 볼게요. 자, 사무소의 수가 1개만 돼요. 분사무소 안 됩니다. 왜? 나 혼자서 하는 건데. 나 혼자서 만들었는데 뭐 선릉 지점도 있고 교대 지점도 있고 막 부산 지점이 있고 이렇게 안 돼요. 나 혼자서는 한 곳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7명 이상이라서 지점도 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3일 있을 때 지점이 많았어요. 뭐 호남 지점, 대전 지점, 부산 지점, 뭐 경남 지점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지점이 가능해요. 이거 예전에 그 회계감사 시험에 나왔었고 자, 그 밑에 보고 의무, 재무제표 제출 의무 없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제출 의무는 없어요. 그 세법에 따른 의무는 있겠죠. 여러분들 복식부의 의무자는 어때요? 재무제표랑 그 세무조정 계산서 내거든요. 그때는 다 냅니다. 근데 어쨌든 공인회계사 법에 따라서는 회계법인만 제출을 하고요. 자, 명칭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장단점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개업. 개업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개인 사업자 하면은 우리 기장이라는 거. 전 솔직히 기장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기장은 영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 기장, 이게 뭐냐면 크게 3가지 업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업무. 요거 회계 업무죠. 두 번째는 세무대리. 그래서 뭐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개인이면 종소세 이런 거. 세무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노무. 노무라고 하면은 이제 사대보험 대행 아니면은 뭐 급여 대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기장 업무만 잘해도 성공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제 주변에 기장 업무 잘하시는 분들은 한 500개 이상 갖고 있어요. 거래처가. 이 기장은 월 단위로 수임료를 받고 연 1회 우리 법인세나 종소세 수수료를 따로 받아요. 이 500개 하면서 직원이 12명인가 14명이신데 뭐 평균적으로 한 작은 회사들은 10만 원, 비싸면은 막 기장만 해도 막 월 100만 원 갑니다. 괜찮죠. 월 얼마씩 꽂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생각해서 개업을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참고. 그래서 이 개인 사무소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자, 11페이지 밑에 보면 개인 사무소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하든가 법인을 하든가 선택이에요. 사무소 하도 되고요. 이때 공인회계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직원 둘 수 있고 지도 감독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뭐 기장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전문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뭐 USCPA 미국 공인회사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얘기. 자, 세 번째,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건 사무소예요. 사무소, 공인회계사죠. 회계법인은 가능해요. 됐죠?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공인회계사 괄호 열고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제외.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개업한 사무소에 속한 공인회계사만 말하는 거겠죠? 회계법인은 제외니까. 자, 이분들은 뭐 하냐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은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도록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줄 끝에 우리 한국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에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손해배상을 해준다? 내가 손해배상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공제사업에 가입하든가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공제사업을 가입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자, 12페이지. 메인은 이겁니다. 메인은 회계법인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공인회계사, 그냥 일반 개업 공인회계사 많이 안 나오고요. 회계법인에서의 공인회계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회계법인 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줄. 자, 회계법인은 여러분들 상법 나중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우실 분들이 있는데 회사의 종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자, 회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게 있는데 자, 회계법인은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두 번째 줄에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형태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계감사 OX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유한회사다. X예요. X. 유한회사랑 상관은 없고요. 대신에 유한회사 느낌이 나요. 왜? 거기 세 번째 줄.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항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보통 이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잖아요. 유한회사의 주인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 사원이라고 해서 이 사원이란 용어를 사용해요. 보통. 그래서 파트너라고 하죠. 영어로. 영어로 파트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2.1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 자, 회계법인은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지우고. 자, 회계법인은요. 우리가 회계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자, 회계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안 한다. 말도 안 되죠. 회계법인을 왜 만드는 거예요? 업무를 하기, 공인회계사 직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인회계사는 뭐였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격과 등록이 있었어요. 근데 회계법인은 뭐냐? 설립과 동시에 등록을 해야 돼요. 왜? 설립한 이유가 뭐예요? 업무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그래서 거기 설립 및 등록을 같이 묶습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계법인이 직무를 수행하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며 금융위원회가 왜 그런지 아시죠? 자, 등록하고자 하는 회계법인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회계감사를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왜? 자, 거기 보시면 요건 중에 이거 있어요. 최소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자, 내가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예요. 자,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건 유한 책임을 집니다. 내가 출자한 부분만 대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법인 해산하고 끝낼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기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최소 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이고 순자산도 5억 원 이상 돼야 돼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자산이 5억 원보다 미치다. 어떻게 해야 되냐? 6개월 이내에 보전하거나 증자해야 됩니다. 자, 시험은 진짜 쉽게 나왔어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 1-42페이지. 자, 2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잖아요. 거기에 보기 3번 볼게요.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3억 원 이상해야 된다. X죠? 예, 5억 원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12페이지. 자, 그래서 5억 원 이상의 자본. 자, 그리고 이사와 사원의 수도 3명 이상입니다. 아까 7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전체 공인회계사. 이사와 사원은 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뒤에 가서 요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사와 사원은 3명이고요. 등록 공인회계사는 7명 이상이어야 돼요. 요거 차이 뒤에 가서 배울게요. 인원에 대한 내용 뒤에 가서 별도로 다루고요. 자, 그 밑에 준비금이랑 기금을 적립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준비금은 뭡니까? 준비금. 자본 항목이죠, 여기. 준비금. 준비금 왜 설정해요? 배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배당하지 말라고 특정 용도가 있으면 준비금에 적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배당하지 말고 뭐 해라? 손해배상 준비해줘. 이런 제도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 기금은 여기 외부에다 적립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증자, 현금이 빠져나가고 기금이 올라가요. 외부에다 적립합니다. 어디다가? 한공회에다 적립을 해요. 자, 이거 다 뭡니까? 손해배상, 퍼블릭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자, 이거 어디서 다룬다? 거기 써 있어요. 챕터 2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퍼블릭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퍼블릭일까? 제가 OT 시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래서 자본금도 만들어 놓고 요래서 사람도 7명 이상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준비금이랑 기금도 하는구나. 결국은 퍼블릭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명칭을 보면 회계법인이란 명칭을 써야 돼요. 땡땡 회계법인, 회계법인 땡땡. 그래서 저는 이제 현무 회계법인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회계법인 정관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출제되긴 쉽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 공인회계사 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뤘고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칭. 자, 그리고 4번. 사원 및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 이거 상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주고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주식회사는 주식 사고 파는 게 되게 쉽거든요. 유한회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정관에다가 누가 주주인지를 다 적어놔야 돼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원총회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기가 상당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원의 이름 이런 걸 써놔야 되고요. 자, 6번 사원의 출자 자수 이런 것도 써놔야 되고 자본금 총액 이런 것도 적습니다. 이걸 다 정관에 적는 거고요. 나올 확률이 높진 않으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위주로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그 박스 제일 밑에 쪽, 제일 밑에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정관의 기증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라는 거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주요 항목이 변하면 금융위원회 신고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거 알아볼 겁니다. 거기 2.1.1 명칭 및 사무소. 자,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법인이란 4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땡땡 회계법인, 현무 회계법인도 되고요. 회계법인 땡땡, 회계법인 어쩌고 다 가능해요. 회계법인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당연히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명칭 쓰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 자, 그 밑에 사무소. 여기서 말하는 사무소는 본점,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
그러니까 본점 외에 지점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지점은 당연히 일반 우리 사무소를 낸 공인회계사는 안 되고, 자, 지점의 경우에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각 분사무소마다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한다. 3명 이상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너네가 퀄리티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겠죠? 예, 그러면 난리 나겠죠. 다들 하겠죠? 자, 사무직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무직원 둘 수 있고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넘어가요.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 자, 2.1.2.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이사와 사원의 숫자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기출 표시됐어요. 25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강조를 했고, 예, 시험 문제수 나왔어요. 자, 잘 볼게요. 자, 일단은 대전제는 뭐냐? 회계법인 내에 사원. 사원이라고 하면은 지분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사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냐? 3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 100%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3명 이상 쪼개야 된다는 의미고요. 자, 실제로 사원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사는 반드시 사원이어야 돼요. 자, 내가 회계법인 설립한다. 7명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7명 기준 말씀드리는데, 자, 7명이 전부 다 사원을 해요. 오케이. 7명이 전부 다 이사를 해요. 오케이. 대신에 3명보다만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원도 3명 이상이고요. 이사도 3명 이상. 이사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있겠죠? 대표이사도 3명 이내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사원이 아닌 자가 이사가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는 반드시 사원이어야 돼요. 이런 느낌. 됐죠?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원이지만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외국 CPA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회계법인 지분 갖는 거 가능해요. 근데 내가 회계법인에서 이사로서 업무 수행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럼 내가 다 한국회계사 자격증 안 따겠죠?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따서 이사한 다음에 내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회계사 자격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가능하냐? 그래, 너 USCPA 미국 회계사 자격증 있지? 지분 투자 정도까지만 허용해 줄게. 요것만 가능해요. 요런 내용. 자, 한번 볼게요. 거기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사원.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고요. 여기서 말한 공인회계사는 우리 외국 공인회계사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원은 무조건 공인회계사여야 돼요. 자격증이. 자, 그리고 2번. 이사는 반드시 사원이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원 안에 이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주의. 사원 중 이사가 아닌 자도 존재할 수 있으나 모든 이사는 반드시 사원 된다. 요 문장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그게 뭐예요? 여기. 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알고 있어요. 외국 공인회계사.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원이 아닌 자. 안 되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도 안 되겠죠. 이 사람도 지금 정지인데 이사해서 내가 일 따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밑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였던 자. 이런 사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면은 다 불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건 자격 요건의 문제잖아요. 자, 네 번째,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둔다. 요거죠. 3인 이내 대표이사. 자, 5번. 회계법인이 감사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를 총괄하고 그의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사나 소속 공인에게서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행하게 해서 안 된다. 즉,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우리 인증 업무에 대한 얘기예요. 인증 업무를 할 때 누가 있어야 된다? 담당 이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파란색 글씨로 쳐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 소속공인회계사는 그냥 회계법인에 있는 이사가 아닌 회계사예요. 이 사람들이 외의 사람들, 즉 회계법인 외부 사람이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줄,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자, 원래 회계법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대표이사예요. 근데 인증 업무를 할 때는 누가 여기 있는 이사가 대표한다라는 거죠. 됐죠? 원래는 대표이사지만 인증 업무에 한해서는 네 이사가 대표해줘.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네가 책임도 줘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직원. 자, 여기서부터면 새로운 얘기인데, 자,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여야 된다. 자, 그게 뭐냐? 요거죠. 그래서 이사랑 직원은 몇 명? 7명 이상의 CP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랑 직원을 합친 거에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 필요해요. 7명 이상이 다 이사한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7명 허들만 지키면 돼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10명이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좀 좋죠. 자, 그리고 2번,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도 직무정지 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업무 못하는 건데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작년 시험, 올해 시험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24년, 그죠? 24년에도 강조했고, 25년,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둘 다 나왔어요. 둘 다. 자,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OX 문제 6번. 자, 6, 7, 8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6번. 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자, 공인회계사가 둘 수 없고요. 회계법인은 가능하죠. 됐죠? 자, 7번.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속한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특수법인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공인회계사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거는 유한회사의 업무, 유한회사의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수법인이고요. 자, 8번.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두어야 되며 이사를 두어야 되면 이사는 반드시 사원해야 된다. 맞죠? 이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90, 11. 자, 9번. 자, 공인회계사 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는 절대로 회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죠. 10번.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 된다. 7명도 가능하죠. 11번. 자,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여야 되며 맞고요.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때 공인회계사는 해당 법인에 고용된 외국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야 된다. 자, 어때요? 맞죠? 예, 그래서 외국 공인회계사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꼬아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회계법인에는 2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둬야 된다. 3명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3인 이내입니다. 그래서 X. 자, 넘어가고요.
자, 13, 14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보고 나서. 자, 그 밑에 2.1.3 볼게요. 자, 자본금입니다. 자, 자본금 아까 얘기했죠. 5억이에요, 5억.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5억이 안 된다. 자, 5억보다 떨어졌어요.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자하거나 증여를 해야 돼요. 자, 거기 볼게요. 자,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되고요. 거기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쪼갱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 뭐냐면 처음에 5억 원으로 내가 설립을 했어요. 근데 회계법인이 손실을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손금이 났기 때문에 5억보다 아래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억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금도 5억이지만 순자산도 5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줄,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에 증여로 보전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네가 사원이 기부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해. 둘 중에 하나. 자본금을 늘리라는 거죠. 증여를 하면 어쨌든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고, 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높아지니까 5억이 되고, 그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 이익으로, 이익 항목으로 넣어라. 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본금 규정. 자, 그 다음 밑에 손해배상 준비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회계법인은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준비금이라는 걸 적립을 합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제가 챕터 2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냥 지금은 손해배상을 위해서 준비금을 만들어 놓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손해배상 기금이랑 연동을 해야 돼요. 자, OX 문제 풀겠습니다. 자, OX 문제 13, 14, 17. 자, 13번을 보면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한 경우, 즉 순자산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종료 후 6개월이죠. 예,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자 또는 뭐 도와주세요? 예, 증여도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가지. 자, 14번. 회계법인은 직무를 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예, 준비금을 한다라고 했죠. 예, 이거는 뒤에 가서 제대로 다룰 거고요. 17번.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되고, 이사나 소속 공인에게서 아닌 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이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작년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이거 문제는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거의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14페이지 했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원래 회계법인은 대표이사가 대표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이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이사. 자, 됐습니다. 자, 14페이지가 우리 회계법인 설립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운영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